네, 시청자 여러분, 9월도 첫 거래일 날 인사드립니다.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분위기는 지난달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죠. 달이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시장을 급격하게 긍정적으로 선회할 만한 요인도 없고 그렇죠.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주가 또 주춤한 사이에 2차 전지라든지 바이오 이쪽이 오늘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런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반도체가 사실은 이제 지난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계기로 해서 엔비디아가 계속 반등을 좀 강하게 지난주 해줬으면 다시 반도체주 중심으로 이제 주도주 어떤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텐데 그렇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분위기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다른 업종, 다른 어떤 주도 섹터를 찾는 작업으로 이제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특히 이제 아무래도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가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의 수준, 그러니까 빅컷이 될 거냐 아니면 그냥 베이비 스텝이 될 거냐 이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기가 경착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연착륙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 줄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특히 이번 주 후반까지는 이런 분위기, 관망 분위기가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해소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결정되든 간에 시장이 그래도 조금 선명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우리 양 지수도 약보합 전환을 한 상태인데요. 말씀해 주신 이런 경제 지표, 고용 지표라는 이제 굵직한 경제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고 또 이번 주 노동절 휴장이 있잖아요. 미국 쪽에서 그것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역력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는 탄탄한 전략 오늘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장 주요 이슈부터 풀어주시죠. 예,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약간 뭐 반분되는 뭐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하락 섹터들이 비교적 버블 사이즈가 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반도체, 전력, 설비, 해리스, 제약바이오, 조선, 아이폰까 이렇게 이제 가운데 딥페이크 이 플러스권을 찾아오고 있는 딥페이크 섹터를 둘러싸고 있는, 그러니까 포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왕고래, 비만, 냉각 시스템, 방산, 로봇, 원전, 자율주행, 항공, AI, 건설까지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약세 분위기이고요. 오늘 상승 섹터를 보면 딥페이크, 2차 전지, 엔터가 오랜만에 떴죠. 그리고 화장품도 간만에 색깔이 진하진 않습니다만 플러스권에서 오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딥페이크하고 보안 같이 좀 오늘 움직이는데 보안 쪽은 조금 덜하죠. 오늘 딥페이크 쪽이 더 이게 사실 같은 내용인데 딥페이크라는 이름으로 해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는 이유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코인 관련된 STO도 플러스권 유지하고 있고 K뱅크가 이제 실적도 좋게 나오고 이제 상장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K뱅크도 좀 강한 모습 보이고 있네요. 통신주가 계속 요즘 기사가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통신주는 경기 방어주 성격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 보면 뭐 관심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다 볼 수 있는데 최근 통신주가 특히 이제 SK텔레콤을 주로 얘기를 합니다만 통신주가 흐름을 좋게 가져가고 있는 이유는 AI 이제 관련주 성격을 이제 점점 강하게 가져가고 있다는 점. 그 SKT가 AI-라고 하는 AI 어떤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 전체 분위기를 좀, 그러니까 통신주라는 약간 뭐 좀 고리타분하고 약간 올드한 느낌의 회사였던 그런 정체성을 AI주 쭉 최첨단 어떤 기술 섹터로 좀 바꿔가는 어떤 그런 흐름에 있다라는 점에서 통신주가 최근에 좀 다른 어떤 모습들을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플러스권인 딥페이크, 보안부터 시작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사 한번 들어가 보죠. 캘리포니아 주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죠.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빅테크 회사들이 대부분 다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는 이꼬르, 그러니까 기술주 이꼬르 빅테크. 사실 이런 등식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캘리포니아가 가장 이 빅테크라든가 AI 관련돼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지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가장 AI 기술과 근접도가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AI의 이 문제점들, AI 폐해들, 특히 윤리적인 측면이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가장 강력하게 지금 어떤 소위 말하는 규제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한 내용을 보면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또 AI 기술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 그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이 딥페이크 금지 관련된 법안도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페이크도 결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그런 이제 어떤 방식이 되다 보니 이 딥페이크의 금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 AI 기술의 어떤 문제점들을 처음부터 완전히 AI가 대중화가 되기 전부터 캘리포니아 주가 좀 더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캘리포니아 주회가 통과시킨 딥페이크 금지 법안의 내용을 보면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한 이들을 모두 처벌할 수 있다.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 법안과 조금 이제 더 강한 어떤 그런 높은 내용을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통과가 되고 이게 이제 연방 차원으로 더 확대가 되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앞으로 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AI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지원도 되고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좋은 면만 주로 이렇게 보게 되지만 사실은 AI가 갖고 있는 대표적으로 밸런스 같은 이런 어떤 부작용, 폐해, 후유증 같은 것도 이제는 같이 밸런스 있게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까지 나왔던 이 보안 관련된 종목들하고 사실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더 테크놀로지, 한싹, M83, 센즈랩, 모니터랩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근에 이 보안 관련주, 그 딥페이크 관련된 테마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던 종목들과 관련인데 오늘은 더 테크놀로지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싹도 두 자릿수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6, 7% 정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국내에서도 또 재료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보안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딥페이크를 사이버 공격의 한 범주로 집어넣는 식의 그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딥페이크 문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하면 AI 기술이 이 문제를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건데 왜냐하면 정부에 나온 이 범정부 기본대책을 주도하는 부처가 바로 청와대 이 국가안보실이기 때문입니다. 종목들 기사 내용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을 좀 살펴보면 국가안보실 주재로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수립했고요. 여기에는 딥페이크,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모든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겠다라는 게 이제 앞에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그 사이버 공격을 이루어지기 위한 기술들, 그 AI 기술, 딥페이크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딥페이크라는 이 현재 이 굉장히 불법적인 이 상황을 이 기술 적용을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다루겠다 이런 뜻으로 좀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보안 관련 종목도 다시 보겠습니다. 뭐 내용이 비슷할 텐데요. 역시 한싹 있고요, 센즈랩. 플랜티넷, 모니터랩, 오픈베이스 이런 회사들 주가 흐름 나타나시고 한쌍만 두 자릿수고 나머지 회사들은 한 4, 5%그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전체 화면으로 넘어가서 다른 섹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어디로 갔나요? 이쪽 오른쪽 끝으로 와 있네요. 2차 전지도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그런 재료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이 모두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아침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2차 전지주들이 지금 8월 달 상황에서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이 2차 전지주들을 주로 이제 많이 사들였고 그게 전체적으로 지난달에 외국인과 기관의 전체 수익률을 높게 만든 가장 큰 핵심 동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 주가가 전체적으로 한 7, 8% 올랐는데 그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전체적으로 8월 달에 플러스 수익률을 냈고 반면에 개인들은 반도체하고 네이버 그러니까 좀 저가 매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8월 달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8월 달에도 전체 수익률에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이 바이오와 2차 전지가 주로 강한 모습이었는데 그거를 외국인과 기관은 담았고 개인은 별로 안 담았던 게 이 수익률 차이가 일단 지표적인 이유였는데요.
이렇게 2차 전지가 이제 일단 9월 달 들어서도 오늘도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9월 달도 과연 8월 달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예, 포스코 엠텍 오늘 아주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18%, 포스코 퓨처엠도 역시 11% 넘게 오르고 있고 오늘 포스코 관련이 2차 전지 관련 계열사들이 상당히 다 합동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스틸리온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가 지난달에도 포스코 홀딩스를 비롯해서 포스코 관련 2차 전지 관련 소재주들도 다 전반적으로 좀 좋았던 것들이 오늘 이 9월 들어 첫날에도 역시 흐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섹터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엔터인데요. 왼쪽 저 끝에 하단 쪽에 엔터주 있습니다. 예. 자, 엔터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과즙세연, 참 별의별 말 다 나옵니다. 과즙세연 사태에 하이브 팔았던 기관들 미니즘에 다시 돌아왔다. 제목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 얘기입니다. 하이브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엔터주의 대장주고 올 상반기에 하이브와 그 자회사죠 어도어의 이 민희진 대표 간의 이 경영권 갈등이 있으면서 그때를 하쳤던 기점으로 전체적으로 엔터주들이 계속해서 힘든 그런 모습들, 부진한 흐름들 계속 보여왔습니다. 하반기 들어서 사실은 엔터주들 여전히 그렇게 썩 뭐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바닥을 찾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일단 하이브는 최근에 이제 이 과즙세연 사태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또 실망한 투자 주체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16만 원대 초반까지 급락을 했었죠. 몇 달 전에 불과 이 미니진 사태 벌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22만 원 넘어서면서 이제 고점을 찍었었는데 꽤 많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거를 이 과즙세연 사태 때문에 더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있었죠. 하이브가 어도어에 이제 그 이사회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민진 전 대표를 이제 전격 해임을 하고 경영진을 이제 물갈이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기관들이 그때부터 중심을 해서 하이브를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뭐냐면 결국 이제 하이브의 이 주가 부진의 가장 큰 이유는 내부 갈등이었고 그 내부 갈등의 어떻게 보면 이제 핵심인 이 민희진 대표를 해임을 함으로써 이 내부 갈등이 해소가 됐다. 즉 하이브의 주가 하락의 이유가 해소가 됐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가 반등할 일만 남았다.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은 8거래일째 사고 있고 외국인도 좀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제로 주가 한번 엔터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2% 떨어지긴 했네요. 근데 큐브엔터, SM 다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아센디오만 16%가 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가 흐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엔터주는 아직은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실질적인 모멘텀, 즉 수치가 뭔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은 별로 없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민진 문제가 해결했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이를테면 BTS의 완전체 다시 뭐 재컴백이라든가 뭔가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엔터주가 다시 어떤 모멘텀을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쉽지 않을 거고요. 그거는 비단 하이브뿐만이 아니라 SM이라든가 뭐 JYP라든가 YG라든가 다른 우리 국내 이 굴지 엔터 회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엔터가 부진을 뚫고 뭔가 반등의 모멘텀을 찾을지도 한번 이제 9월이거든요. 한 4개월 남았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자, 이슈 브리핑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에 주가 종목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이데일리온 파트너와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얘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상향 투자클럽 안상윤 이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우리가 잠깐 기다리는 사이에 강보합 전환을 했어요. 코스피는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 전환하려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폭이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뚜렷하게 진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 분위기인데 네. 일단 바이오 쪽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네. 좋은 흐름을 보였었잖아요. 오늘은 어떤지 점검해 주시고 종목별 흐름도 짚어주시죠. 네. 최근 이제 국내 증시는 바이오 주도세로 이제 보이고 있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가 되면서
금리 인하 수혜가 기대되는 바이오주들의 시장의 선택을 받았다고 분석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시총 이제 17조 원 규모까지 가서 에코 프로비엠을 제치고 시총 이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초 대비 200% 이상 주가 상승률로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과 역사적 신고가도 최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대표 기업 중 하나인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이제 매출이 2조 원을 넘기면서 연 이제 4조 원 매출을 이제 바라보고 있고 주가도 3년 만에 100만 원대로 가면서 황제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유한양행, 리가캠 바이오, ST팜 등도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말 미 하원 이제 전체 회의에서 상정될 생물보안법도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은 미국 연내 그 생물보안법 통과를 공언한 바 있습니다. 네. 미국 바이오제약 기업들 같은 경우 중국의 CDMO 의존도가 79%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생물보안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그 중국의 자리를 이렇게 차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제약 바이오주는 이제 양극화도 심하고 변동성이 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니 네. 현재 이제 시총도 있고 선두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보시고 9월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되고 시중금리가 의미 있게 하락이 된다면 후발 바이오주들도 그때 좀 기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요즘 핫한 유한양행 먼저 좀 살펴보시면은요, 유한양행 이제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가 FDA 이제 승인을 받으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렉나자 같은 경우 이제 2018년 존슨앤존슨의 얀센에 개발 판매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이전을 하면서 기술 이전 계약으로 1조 6천억 원 규모로 진행을 했는데요. 전 세계 판매액의 최소 10%대 로열티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천억 정도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또 향후 유한양행 같은 경우 렉나자 치료 효과에 따라서 추가 상승 여력도 있는데요. 9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 폐암 학회와 스페인에서 열리는 유럽 종양 학회에서 연구 데이터를 공개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시장 확장성도 충분히 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한양행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네. 유한양행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이루고 신고가 부근에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일에는 2조 5천억 규모의 이제 거래 대금이 나왔고 대규모 거래 대금이 나온 만큼 힘이 좋아 보입니다. 5일선 12만 7천 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지금 이 추세를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 윗골이 달린 이제 음봉이 나오면은 단기 고점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이 어떨지 좀 한번 좀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우리가 유한양행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제 기존 사실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고 또 미국 대선 전국도 여전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미국 생물보안법은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의 시장 범위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변동성이 큰 업종인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안상윤 이사는 다소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선두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고려를 하되 금리 인하 그 정도가 좀 가시화됐을 때 이하 종목들도 함께 좀 눈여겨보자라는 의미로 바이오주를 제시를 한 것이고요. 유한양행 12만 7천 원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현재 꼬리가 달리고 좀 힘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아요.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예, ENCL입니다. ENCL은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네. 개발 생산 업체이고 신약 개발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데 23일 상장 후 연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다른 상장 기업들은 대부분 상장 직후 이제 주가가 고점을 찍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ENCL은 상장 직후에도 연일 이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ENCL은 뒤생금 위축증과 같은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희귀 질환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병은 삼성가에 좀 대대로 앓고 있는 신경계 유전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과 국가과제 공동 수주 등 범삼성가의 전방위적 지원을 받고 있고 난치성 희귀질환 신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긍정적인 투심이 이렇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엔셀 차트를 보시면은요, 23일에 상장으로 전에 이제 큰 우선 매물대가 이제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오가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은 상장했을 때 최고가 45,800원을 돌파하면은 추가적으로 큰 상승세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최근 이제 상장한 종목이 있는데 상장 시 이제 고점을 좀 달성을 한다면 네.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이엔셀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앞서 바이오주 쭉 얘기해 주실 때 이 알테오젠 언급을 했거든요. 올 들어서 200%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알테오젠 이제 뭐 연초에 이제 시총이 5조 원 아래였지만 8개월 만에 시총이 이제 17조 원 규모로 이제 가까이 오면서 3배 이상 증가하며 이제 코스닥 1위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자체 개발한 히알루론이다제가 미국에서 특허 등록에 이제 성공을 하면서 이제 지적 재산권도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네.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올해 초 이제 대형 제약사 머크의 면역 항암제 관련 기술 수출도 성사시키며 기술 수출 이전이 계속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알테오젠 계속 상승 추세에 있고 지난주 이제 신고가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동반하면서 상승하는지는 이제 보여주고 있으나 60일선 이평선 28만 5천 원 부분 이제 지지를 해주고 가면은 좀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기는 합니다. 예. 마지막 종목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떤 부분 좀 짚어보면 좋을까요? 예, ABL 바이오는 이제 기술 이전에 강한 업종으로 좀 네. 보고 있고요. 이중항체 ADC 개발을 이제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이제 약물이 없는 만큼 초기 시장 선점을 하겠다는 이제 전략을 갖고 있고요. 현재까지 이제 이중항체 ADC는 초기 임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ABL 바이오는 내년까지 최소 3개의 이중항체 ADC에 대한 임상 시험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ABL 바이오는 기존에 이제 다른 기술 이전 계약권도 있고 글로벌 제약사와 이중항체 플랫폼 기반 세부 조건 협의 중으로 해당 기술 이전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30일에 예. 임상시험 일상 결과에 대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시간에 좀 하한가까지 갔지만은 그 대비해서 오늘은 나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봉을 보시면은 네. 네네 38,000원 부근에서 기존 매물대 저항이 있는데 29일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금 좀 큰 폭으로 좀 윗꼬리를 이제 보이는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33,000원 지지 라인을 보시고 38,000원 추가했을 때는 또 추가 상승도 이제 가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이 한 8% 가까운 상승세에 알테오젠이 1%대 조정세를 보이면서 사실 코스닥 수지는 다시 한번 역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바이오주 흐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질지 저희와 함께 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보안 관련주들이 오늘 움직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안타까운 이슈, 네. 그리고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이슈인데요. 네. 일단 증시에서는 반응을 하네요. 네네. 뭐 딥페이크 이제 성공개 피해가 속출하면서 이제 정부도 집중 단속을 네. 나선다고 발표를 하였고, 지난주에 좀 안 좋은 소식이죠. 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시큐리티 히어로에서 발표한 딥페이크 제작물 현황 보고서를 보면 네.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 콘텐츠의 가장 취약한 국가로 그렇군요. 제작물에 등장한 사람도 53%가 한국 국적으로 가장 많고 이들 중 여성의 이제 연예계 종사자분들이 대부분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에 30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었고 주말간 국가안보실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딥페이크 문제를 포함 가짜 뉴스와 사이버 공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네. 범부처 실천 과제를 수립했고
사이버 보안 연구 개발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딥페이크 악용 탐지 기술 개발하고 제공하는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우선 라운시큐어 먼저 보시면은요. 네. 라운시큐어는 이제 금융, 공공기관, 민간기관에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휴대폰을 보호하는 백신 프로그램이나 안전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기 위한 가상 키보드, 전자 서명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라운시큐어가 보유한 딥페이크 탐지 기술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자동으로 찾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합성된 얼굴과 정상 얼굴을 각각 학습해 이를 상호 비교해 분류할 수 있는 AI를 학습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라운시큐 이제 차트를 좀 보시면은요, 라운시큐 같은 경우 이제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급등하고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30일 종가, 30일 종가를 종가 2,390원을 지지하시는지 보시고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이버 보안 관련 종목 라운시큐어 일단 살펴봤고요.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보유한 종목입니다.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예, 센즈랩 보시겠습니다. 센즈랩. 예. 네. 센즈랩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플랫폼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 등 AI 신종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는 기술 개발이 핵심인데요. 센즈랩 같은 경우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발주한 100억 규모의 정보보호 개발 사업을 수주했고, 이 프로젝트에서 LG U+와 공동 연구 개발을 진행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이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즉각적인 탐지를 위해서 최적화된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센즈랩도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요, 하락 추세 중에 이제 27일 상한가가 나오고 상한가 위에서 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요 상한가의 7,900원이 만약에 무너지면은 좀 다시 하락 추세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121선 지지선인 9,400원을 보시고 좀 이거 지지하시는지 좀 보시고 12,000원 부근에 매물대 저항이 있는 점 좀 참조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센즈랩 가격 전략까지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요. 오늘 에코프로 필두로 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최근에 이 화재 얘기 나오면서 전고체 배터리가 또다시 이 산업계가 또 풀어야 할 숙제다라고 네. 하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전고체 배터리 쪽 짚어주신다고요? 네, 전고체 배터리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지 양극과 음극 사이에 있는 전해질을 기존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하는 차세대 배터리입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이제 수명이 짧다는 단점은 있으나 기존 배터리 대비 주행 거리도 늘고 화재 가능성도 크게 낮추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기 포비아가 확산되면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고 화재 차단 관련주들이 같이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안전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에 따른 수혜 효과가 기대는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상용화까지는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섹터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농화성 보시면은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 이제 국채 과제 사업으로 전고체 전해질 개발을 진행 중으로 알려진 회사입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와 내재화 고도화를 지속한다는 소식에 한농화성도 주가를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한농화성 차트를 보시면은요, 최저 가격을 찍고 상승 마디를 보이다가 이제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121선 17,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당분간 하락세로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22,000원 부근에 좀 저항 매물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주봉 추세를 또 보시면은 네. 24,000원 부근에서 네. 항상 올라가다가 내려오는 그런 이력이 있기 때문에 24,000원 부근에서는 아마 가더라도 좀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좀 높은 점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원성이었는데요. 17,000원 이탈 시 하락 추세가 좀 시현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24,000원 선에서 이제 저항 매물대가 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시더라도 그 가격적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종목 더 볼까요? 예, 이수 스페셜 케미컬입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컬은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황화 리튬을 생산 판매를 하는 회사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에 나서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 케미칼은 지난 2020년부터 황화 리튬 연구 개발을 시작했고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지원을 확대해주고 있어서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는 업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수 스페셜 케미컬은 22일 이제 5천억 원대 이제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상한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거래 대금 조금 줄면서 이제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121선 부근에 있는 6만 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보여집니다. 네, 이수 스페셜 케미컬 짚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공략주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최근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좀 주춤한 곳에 있는 종목을 역발상으로 그리고 또 지금부터 쌓아가는 게 좋을지 이런 전략부터 궁금해지거든요. 예, 아무래도 요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죠. 네, KN솔입니다. 네. KN솔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같은 산업용 클린룸과 바이오 클린룸 사업을 이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KN솔의 주요 고객사로 삼성전자와 SK이닉스로 지속 확대 중이고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에 수주도 하였고 SK 바이오 사이언스 등에도 바이오 클린룸 수주 경험이 있습니다. KN솔 같은 경우 클린룸 사업과 더불어 액침 냉각 쿨링 시스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액침 냉각 기술이 전기차 화재 방지에도 적용이 되고 엔비디아 AI 칩 블랙을 생산해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기업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KN솔 차트를 보시면은요. 26일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감 후 이제 종가 부분에서 이제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17,500원을 손절로 보시고 목표가는 22,0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KN솔이었습니다. 차세대 AI 반도체 액침 냉각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죠. 아직까지 이제 차세대 AI 반도체 관련해서 이 시장의 크기가 많이 크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점차 달려가고는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안상윤 이사가 제시를 한 거고요. 액침 냉각 쿨링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도 블랙을 생산할 때 역시나 액침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상태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KN솔이 제시가 됐습니다. 오늘 안상윤 이사와 함께 이 종목 얘기 꼼꼼히 챙겨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매주 월요일 날 바이오 얘기하고 있죠. 오늘 또 9월 첫날이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지난 8월, 뭐 7월도 그랬습니다. 8월 특히 이제 바이오가 되게 좋았고 하반기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섹터를 이제 대신할 그러니까 주도 섹터로 이제 계속해서 힘을 더 얻어갈 것이냐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이오 관련돼서 석정 기자와 함께 두 가지 측면에서 앞서 제목에도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별 종목 하나 에이프릴 바이오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업종 전체에서 특히 이제 대장주들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조망을 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석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개별 종목부터 하죠. 에이프릴 바이오. 네. 이 회사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회사도 아니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신약 개발하는 회사인데 네. 영업이익을 냈다고 그래서 네. 작은 회사가 영업이익을 냈다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자, 일단 영업이익 2분기 흑자냈다라는 요 얘기가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흑자 전환을 낸 거고요. 2분기 매출액 207억 원, 영업이익 182억 원을 냈습니다. 와, 영업이익률이 90% 정도가 되는 거네. 네, 엄청나네. 상장 2년 만에 이런 쾌거입니다. 상장 2년 만에. 네, 흑자 달성한 배경은요. 지난 6월에 기술 이전을 한 건 했습니다. 후보 물질 APB R3라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그 기술 이전 계약금 207억 원이 인식이 되면서 이제 흑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딱 그 돈이군요. 207억 계약금 들어온 거. 네, 당시 이제 에이프릴 바이오는 최대 이제 계약 규모가 6,570억 원에 이제 6월에 계약을 한 거고 이제 계약금 200억 원이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게 6,570 정도 규모면 2년차 상장 2년차 기업으로서는 굉장히 뭐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계약금 규모로는 그 아마 이제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 이제 톱5 안에 들 겁니다. 그래요? 계약금 말고 계약금 예. 200억 원 말씀. 아니요. 저 최대 전체 6,500. 6,570억. 뭐 1조 원 넘는 그것도 그 많고. 비상장사들 중에서도 그렇게 이제 총 계약 규모를 달성한 곳이 좀 있기 때문에 전체 계약 규모에선 살짝 밀릴지 모르겠지만 그 퍼센테이지로 그 계약금 비율 그것을 업프론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이 잘 됐는지 안 잘 됐는지를 보려면 이 업프론트 비율이 몇 %인지 뭐 한 5%대면은 좀 높은 수준이고요. 그것보다 밑에 뭐 1, 2% 수준이면은 좀 의뢰 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물론 뭐 임상 시험 단계 있잖아요. 뭐 일상 이전 단계, 전임상이라고 하는데 이 전임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을 하면 업프론트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3상으로 갈수록 후기 단계로 갈수록 업프론트 비율이 높아지는데 보통 이 3상 단계에서 기술 이전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보통은 이제 1상 끝나고 뭐 2상 초반 이런 단계에서 하는데 그걸 기준으로도 5%는 이제 상당히 높은 거고 그게 이제 톱5 안에 든다. 에이프릴 바이오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업프론트를 그렇습니다. 좀 높게 받은 편이다. 네. 그러면 이제 마일드스톤 이런 걸로만 흑자를 낸 거다. 그러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비교적 되게 높게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는 상장 전에 하나, 그리고 이번에 상장 후에 하나, 총 2개 기술 그러게요. 이전을 했는데요. 총 네. 계약 규모가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아시다시피 임상 시험 단계가 진전이 될수록 이 마일스톤이라는 게 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임상 시험을 하려고 그 후보 물질을 사간 그 회사가 계속 이제 임상 단계가 진전이 될수록 이 회사는 이게 마일스톤을 받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이제 계속 할 거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장 전에 했던 기술 이전은 2021년에 했었는데요. 네. 덴마크의 제약사 룬드백의 기술 이전을 했었습니다. 제일 저 표가 좀 내용이 많아서 잘 안 보시면 제일 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네, APB A1 네, 표가 예. 지나갔는데요. 예, 지금 나오네요. 제일 위에 맞습니다. 빨간색 저 점이 네, 이렇게 있는 거. 저게 룬드백의 기술 이전을 한 거고요. 최근에 이 룬드백이 임상 시험에 진입을 했습니다.
갑상선 안병증이라는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환자 19명을 대상으로 임상 1비상을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환자 모집을 이미 시작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네. 이제 2030년까지 이 치료제를 상업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1비상에 진입을 했으니까 에이프릴 바이오한테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는데 그 규모가 시장에서는 60억 원에서 80억 원 정도 그렇게 이제 될 거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한 번 들어오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단계별로 계속 마일드스톤이 두른다고 봐야 되는 네, 겁니까?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임상 시험의 첫 환자 투약, 그 약품을 투약하면 이제 이 마일스톤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TED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TED. 이 중등도 중증 갑상선 안병증 갑상선 참 안병증입니다. 어렵네요. 네. 이 질환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지 아마 시청자분들이 그게 이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돈 되는 치료제인지 아니면 시장이 큰 치료제인지 작은 치료제 이런 걸 좀 그래도 가늠하실 것 같은데 어떤 거예요? 네, 갑상선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상선 자극하는 자가 항체가 그 눈의 이제 근육이라던가 연부 조직에 이제 염증을 유발을 하고 이 염증이 굳어지면서 이제 눈의 변형을 불러오는 질환인데요. 네. 이 증상으로는 눈꺼풀이 말려 올라가거나 뭐 안구 돌출, 사시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예. 현재 상용화된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가 있습니다. 아 그럼 좋은 비교가 되네. 네, 암젠의 테페자라는 그 약인데요. 올해 2분기에 약 6,600억 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분기에만. 네, 그런데 이 청력 상실과 같은 부작용들이 좀 종종 보고된다고 해가지고 이 안패자가 아니 태패자가 네, 그래서 아. 이제 완벽한 치료제가 아니라서 후발주자들이 좀 개발에 열을 올리고 그러게요. 있는 해볼만 상황입니다. 하겠네요. 룬드백 같은 경우도 이미 이제 테페자랑 비교를 좀 해봤는데 임상 전 단계에서 좀 이제 우리가 개발해볼만 하겠다. 이 약품의 효능을 좀 넘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갑상선 안병증 치료제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고 국내에도 한 곳 있습니다. 한올바이오 파마라는 예, 곳인데요. 한번 소개하셨죠. 예. 미국 파트너사랑 지금 이제 임상 3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다 임상 됐네요. 단계가 네. 좀 빠르죠. 네. 내년 1분기에 톱라인 결과 발표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 관심이 좀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규모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 보이는데 2028년에 7조 5천억 원. 아, 이 정도면 아주 큰 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몇십조 원 하는 아. 질환도 엄청 많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위고비 얘기도 할 때도 그랬지만 원래 그게 당뇨약으로 네. 개발됐던 건데 사실은 그 당뇨 쪽보다도 그쪽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제 비만 쪽에 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결국 하나의 어떤 그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그게 처음에 타깃으로 했던 그 어떤 치료 쪽보다도 다른 쪽에서 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이 네. 지금 사실 많다 보니 네. 이 역시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치료제 역시 또 다른 쪽에 뭐 이렇게 또 적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걸 한번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이기 때문에 다발성 경화증으로도 아. 개발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지난달 21일 날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네. 거기서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이제 다발성 경화증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의 일부이고요. 중추신경계 발생하는 이제 만성 질환. 그래서 신경 전달 문제로 인해서 다발성 경화증 환자한테는 근력 약화, 저림, 뭐 피로감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장 규모는 갑상선 안병증보다 훨씬 큰데요. 2028년 예상 시장 규모가 약 3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훨씬 크네요. 예. 네, 특히 이 갑상선 말고 이 다발성 경화증 임상 시험에 이제 돌입을 할 경우 룬드백이 혼자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파트너사를 물색할 것으로 전망이 돼서 이 부분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그게 있는데요. 무슨 의미예요? 네, 룬드백이 더 큰 빅파마를 만나서 기술 개발한다는 거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이 치료제가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워낙 이제
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시장은 경쟁이 워낙 심하고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리스크도 큽니다. 이제 실패할 완벽한 리스크도. 치료제가 지금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룬두백보다 훨씬 자본금도 있고 그리고 뭐 시총도 큰 뭐 빅파마군에서 누군가 이제 파트너십을 찾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자신의 후보 물질이 이제 룬드백이라는 뭐 약간 생소한 기업이 아닌 이제 뭐 머크 파이자 같이 그러니까 좀 무슨 알려진 이런 빅파마. 그런 빅파마에서 개발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상용화 가능성도 더 커지겠고요. 임상 시험에 그만큼 더 많은 R&D 비용이 투자가 된다는 거니까 뭐 이제 시장에서도 주목하는 그런 치료제 후보 물질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진짜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도 그러니까 다발성 경화증 이쪽에서도 이를테면 마일드 스톤이 네. 앞으로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게 뭐 이게 임상이 그러니까 결국 이제 들어가야지 마일드 스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저 앞서 맞습니다. 네. 그 TED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네. 언제 뭐 그게 일정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다발성 경화증 같은 경우는 내년 중에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환자 투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마일스톤이 에이프릴 바이오 유입이 될 거고요. 이 규모도 마찬가지로 60억 원에서 최대 80억 원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뭐 대략적으로 160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거죠. 에이프릴 바이오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이미 판 거니까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니까 들어가는 돈은 그러니까 비용은 없이 네, 비용 없이. 수입만 들어오는 거니까 상당히 알짜배기 수익인 건 분명하겠고 그게 사실 결국 기술력이죠.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표 이렇게 보였을 때 위에 있는 게 이름이 너무 어려워. TED였고 갑상선 쪽 그 안쪽 질환이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치료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R3 그게 이제 207억 원 규모 들어온 거. 그런 거. 예. 그거랑 그다음에 A1 이 두 개 합쳐서 이제 제가 16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이거 말고도 이 R3에 예. 대한 뭐 임상 이상 시험도 이제 진입이 돼서 이제 마일스톤이 예상이 되는데 그 규모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올해 이제 전체로 봤을 때 영업이익 66억 원 그리고 매출은 267억 원 올해 이렇게 나올 거다.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그렇게. 매출이. 네. 그럼 앞서 처음에 이 TED 때문에 207억 원 매출에 영업이익 190억 정도 아까 났다고 처음에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매출은 거의 다 뭐 와가는 거고 영업이익은 훨씬 좀 넘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일단 두른 것만 놓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마일스톤으로 계속 두르는 것들이 이렇게 얼마나 만약 이게 이른바 파이프라인인 거죠 일종의 네. 그 제약바이오사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실질적인 수치가 드러나는 건데 상장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것도 신약 만드는 회사가 벌써 이렇게 영업이익을 낸다라는 건 어쨌든 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잘 좀 추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좀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남은 4개월 이때 이제 이 바이오 쪽도 계속 좋을지 좀 큰 종목들 중심으로 석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장주인 삼바부터 얘기를 해보죠. 100만 원 넘어서 이제 황제주가 됐습니다. 지난주에. 네. 이제 이 추세가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금리나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생물보안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이제 통과가 곧 될 예정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삼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나온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나온 지금 호재가 석 아니기 기자도 때문에. 말씀하셨지만은 생물보안법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바를 황제주까지 올 들어 끌어올렸던 가장 큰 동인 그 어떤 주도 어떤 힘인데 이게 정말로 이제 우리한테 특히 삼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한테 혜택이 정말 클지 여부를 한번 면밀하게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법이고 이게 되면 왜 이게 삼바를 비롯한 우리 이제 이 CDMO 기업이라고 하죠. 이게 위탁 개발해 주는데 여기가 네. 수혜를 입는지. 네. 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실적은 거의 매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경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100만 원 넘은 게 실적이 잘 나와서다라는 분석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생물보안법 영향이 매우 큽니다. 생물보안법은 미국 의회가 이렇게 우려스럽다라고 찍은 그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랑 거래를 제한하게 하는 법안입니다. 네. 미국의 이제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우시 바이오로직스라고 이제 중국의 최대 그 삼성바이오로스의 최대 경쟁자로 꼽히는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과 거래를 하던 그 바이오텍들이 우수수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제 그 물량이 대거 이동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아주 팽배하고요. 거래처를 삼성으로 옮길 거다. 네,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이렇게 받고 있던 그런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우시랑 거래를 할 경우 미국에서 지원을 끊어버린다고 그렇죠. 했기 때문에 그거는 크죠. 예. 벌써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렇게 문의라던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렇게 거래처를 바꾼 기업들이 아주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거래처가 이쪽 우시 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 삼성 삼바 쪽으로 넘어온 거에 따른 그 매출이 이제 어쨌든 크든 작든 간에 뭔가 좀 나타나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난 2011년 이후에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창사 최초로 상반기 매출만 2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었고요. 올해는 이제 4조 원 무난하게 넘기지 않겠냐. 연간. 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그 대형 CDMO 계약을 잇따라 체결을 했고, 뭐 글로벌 톱 20위 안에 드는 제약사 중에서 16곳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객사로 지금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거의 다 하는 거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수주에 좀 성공을 했고 하반기에 이제 4공장 가동률도 이제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매출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생물보안법은 연내 통과될 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통과한 다음에 아마 또 한번 또 바람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한번 다시 석 기자 한번 면밀하게 또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까지 보면 유한양행, 그 다음에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리가켄바이오 사실은 다 석 기자가 한 번씩 언급을 했던 그런 기업들의 바이오주들 주가 굉장히 많이들 좋았습니다. 시장을 좀 이끌어가고 있는데 자 한번 쭉 한번 훑어보죠. 이 동인들 한번. 네. 유한양행이 제일 잘 제일 아실 것 강했죠. 같은데, 네. 네, 지난달 20일에 FDA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폐암 치료제 렉나자로요. 그래서 시장의 기대가 이제 상당히 높아졌고 유한양행은 좀 독특했던 게 그 허가가 나왔다는 이슈가 발표된 당일에는 그렇게 잘 가지 못했는데 그날 쭉 올라갔다가 저도 기억나는데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되게 의외였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보고 느낀 게 이게 단순히 호재 하나만 가지고 이 기업의 가치를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네요. 당일날 반짝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확실히 투자 심리가 이쪽으로 몰리고 있다는 걸 바이오 느꼈고요. 쪽으로. 그리고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FDA 승인을 받은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네네네. 여기도 52주 신고가를 지난주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기업 설명회를 열었었고요. 지난주에 새 먹거리로 방사성 의약품을 낙점을 했다. 우리는 이걸로 앞으로 수익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투심이 좀 몰린 것 같습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뭐예요? 방사성 의약품은요, 세포를 아예 이제 사멸시켜버리는 항암 신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암제 중에서 뭐 ADC도 있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고. 예, 여러 개 뭐 면역 항암제도 있는데 그 차세대 개념으로 보시는 아예 암세포 자체를 사멸시켜버리는 뭐 그런 기술이고요. 그거를 이제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SK 바이오팜이 앞으로. 네, 그동안 그런데
이게 없었던 개념이 아니라 꾸준히 있었던 개념인데 뭐 동위원소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원료 확보가 어렵고 여러 가지 개발 장벽이 쭉 있어서 그동안 확실하게 개발이 되어 오지 못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 장녀인 최훈정 사업개발본부장이 이제 직접 나서서 우리는 뭐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경우 뭐 반감기라던가 허가 이슈, 허들 이런 게 있어서 진입장벽이 그동안 높아왔지만 우리는 원료의 공급망, 물류 허가 이런 프로세스 같은 진입 전략을 우리는 잘 구축할 수 있고 이런 전략이 잘 구축이 된다면 이런 개발에 있어서 아주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 오히려 진입장벽을 그러니까 다른 데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진입장벽이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군요. 그걸 네, 넘으니까.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바이오 쪽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제일 핫하다고 보는 종목은 알테오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네. 삼바가 대장주이긴 한데 이게 사실상 뭐 코스닥 대장주로 갖고 주가도 제일 좀 시총이 높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굉장히 올 들어서 막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올랐고 3배 이상 올랐다고 보던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추세가 계속 갈 거냐에 대한 걸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알테오젠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알테오젠은 아직까지 뭐 특허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피하 주사 제형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곳이 단 2곳입니다.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그런데 할로자임 같은 경우는 그 올해 4월에 유럽에서 특허가 만료됐고요. 미국에서는 만료됐어요? 2027년에 만료가 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알테오젠은 2040년까지거든요. 한참 남았네. 네,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맥 주사 치료제를 이제 보다 더 쉽게 주사를 하려고 이제 피하제형 주사로 개발하는 이 특허를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쪽으로 좀 개발하려는 국내 후발주자들의 이제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돈 되는 건지 알았으니까. 네, 돈이 되기 때문이죠. 그 셀트리온도 이쪽 하고 있고 그리고 휴온스랩도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모두 다 이제 사실 이제 초기 그런 단계고 거죠. 지금 사실 돈을 벌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는 건 곳은 알테오젠이고.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개발 그 경쟁사 그 회사의 그 특허가 27년 미국 같은 게 27년에 마무리된다고 하셨으면은 그 이후에는 알테오젠이 혼자 시장을 다 독식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정말 이 특허를 피해가면서 기존의 특허들을 피해가면서 새로운 SC 제형을 만들지 않는다면 알테오젠이 사실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시장을 잠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알테오젠의 주가가 올 들어서 244% 그렇게 오른 것으로 좀 조사가 되는데 올 초에 9만 원 하던 회사의 주가가 지금 30만 원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모든 기업이 다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포트폴리오가 좀 더 다양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혹시 피하 주사 제형 요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어떤 성장 동력 혹시 그런 것들 개발하는 것들이 현재 알려지는 게 있습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 사실상 이 ALT 비포라는 그 피하 주사 제형 이 하나만 가지고 지금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를 계속 집중을 해서 이 하나로만 앞으로 계속 봐도 좀 충분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왜 물론 그렇죠? 바이오시밀러도 기술 중국의 치료제약의 기술 이전한 게 있고 여러 특허 제형을 개발 중이고 있지만 이게 후발 주자들이 따라오기가 힘든 게 이 특허 제형을 피해가면서 SC 제형을 개발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어렵다. 이제 자부를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허를 피해가서 무언가가 개발이 돼서 이 알테오젠을 위협하는 그런 시기는 사실상 아주 멀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ALT 비포가
머크랑도 독점 계약을 맺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마일스톤이 로열티 이런 게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머크하고 말씀하신 대로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 이거 이제 독점 계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빅파마들과 다른 어떤 질환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예 안 되고 이 독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머크 키트루다만 이 피하 주사 제형 이걸로만 갈 수 있다라는 건가요? 머크가 그 키트루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그렇죠. 항암제와 치료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까지 좀 더 확장을 해서 이 피하 주사 제형 형태를 써먹을 수 있다. 네, 그리고요. 키트루다가 이제 면역 항암제인데 적응증만 지금 허가받은 적응증만 38개입니다. 그러니까 38개 암종에 대한 그 SC를 다 일일이 이제 붙인다고 하면요. 보통 1년 정도 임상 시험이 이제 걸리긴 하지만 38개 적응증 SC를 붙이면 각각 개별로 이제 매출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로열티도 기대를 할 수 있겠죠. 아, 그러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아직도 적용할 때가 되게 많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보통 포트폴리오는 이제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우리 이 기본적인 생각 때문에 이게 하나만 가지고 과연 이제 너무 의존도가 높은 거 아니냐 이런 리스크가 아니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도 워낙에 또 새롭게 적용할 때가 무궁무진하다. 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또 독점 특허 독점 기간이 2040년까지 있다라는 거. 근데 또 경쟁사가 2027년에 특허가 만료된다는 거. 그런 점에서 독점권이 상당히 더 부가가치가 앞으로도 오래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알테오전의 주가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동인이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자, 석정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화 갤러리아 5가이즈로 쿨 갤러리아가 될 수 있을까? 피트 땅콩이 메인입니다. 자, 5가이즈가 이제 전국에 4개의 점포가 생겼는데 아직 지방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면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서울역이나 고속터미널에도 생겼으니까요. 이제 뭐 지방에서 서울 올 일 있으면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뭐 이걸 또 나쁜 눈초리로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뭐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뭔 오픈런을 해가지고 저렇게 새벽같이 저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근데 뭐 그게 불법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게 뭐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가지고 올리는 사람이든 진짜 먹고 싶어서 먹는 사람이든, 네, 뭐 그게 뭐 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취미가 있잖아요, 다. 그래서 어쨌든 뭐 오픈런으로 항상 도배를 하고 지금 4개 점포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서 또 뭐 그 얘기도 처음에 있었어요. 코스트코 양재점이 지금 전 세계 매출 점포 1위 점포잖아요. 그래서 저기서 뭐 아시아 담당하시는 그분이 뭐 양재점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인터뷰한 게 그 화제가 됐었잖아요. 눈물이 왜 나냐면 너무 잘 돼서 눈물이 난다고. 근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양파가 있었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 이케아 가면 몽당 연필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뭐 그걸 갖고 저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코스트코에 양파 다 가져가서 양파 없애고. 뭐 이케아에 갔더니 몽당 연필 다 빼가지고 몽당 연필 하나도 없고. 저기 5가지도 이제 땅콩 다 가져가서 땅콩 없을 거다. 근데 아직까지 땅콩이 동나진 않았더라고요. 항상 가면 땅콩 자루가 엄청나게 박스가 쌓여 있어요. 솔직히 땅콩을 그렇게 많이 먹기에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 땅콩 한
10알 이상 먹으면 질려서 못 먹겠던데, 목 맥혀서. 그쵸? 그걸 무슨 다람쥐도 아니고 얼마나 이게 입에다 녹아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뭐 코스트코 양파 같은 일은 아직 벌어지지 않았고요. 어쨌든 이제 갤러리아 백화점 얘기부터 하자면은, 자, 이게 실현될까 안 될까, 이제. 이게 왜냐면은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 뭐 대전에도 있고, 하나타임월드, 이제 압구정 갤러리아도 있는데, 이게 명품 위주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 명품이면은 좀 불안개도 강하고 이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명품관이라고 요즘에 저기 콧대 높게 장사해봐야 안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준 거거든요. 변화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뭔가를. 그래서 이제 신세계, 현대, 롯데, 뭐 나름 뭐 저기 뭐 부진한 점포도 있고 잘 되는 점포도 있지만 일단 뭔가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하나는 아무 변화를 하려고 시도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듀얼 포 서울이라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디자인한 건 아니고요. 영국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이라고, 구글의 저기 멋있는 구글 본사, 그다음에 우리 지금 노들섬 2027년에 완공된대요. 노들섬을 뭐 자연 파괴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게 이 사람은 공중 정원을 좋아하더라고요. 노들섬도 지금 다 이렇게 공중 정원 이런 식으로 약간 꽃잎 모양으로 해서 공중 정원을 다 만드는 그런 게 지금 통과가 돼서 지금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도 토마스 헤더윅이 또 이런 거를 내 가지고 지금 이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려면 이제 뭐가 안전이라던가 뭔가 허가를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공중 정원을 좋아하는 만큼 또 공중 정원을, 그리고 이게 모래시계 모양이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은, 그쵸, 뭔가 내용이 바뀌어야겠지만 일단 외관이 이렇게 바뀌면 약간 압구정의 랜드마크식으로 돼서 관광지로 또 될 수가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큰 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인분당선 압구정 로데역, 우리 옛날 사람들이 이제 야, 압구정 로데역에서 왜 내려? 압구정역에서 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압구정 로데역이 옛날에 그 백투더 99학번 그 있잖아요. 저기 꽁트. 거기 보면 압구정역밖에 없었는데 압구정 로데역이 여기 생겼어요. 그게 수인 분당선인데 그거랑 연계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지하 광장을 만든다는 계획이 있고, 중층하고 옥상층에 정원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듀얼 폴 시티가 도시의 보석이잖아요. 그 갤러리아 백화점을 도시의 보석처럼 이렇게 만들겠다는. 일단 서울시에서 공모했는데 토마스 헤드윅께 통과가 됐어요. 만약 이게 실현이 된다면, 그쵸, 뭔가 부진 탈출의 어떤 저기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요. 좀 앞으로 지켜봐야겠죠. 멋있긴 합니다. 조감도만 보면 완전 와, 대단해요. 그렇죠? 뒤로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갤러리아의 뭔가 변신의 단초가 된다. 그리고 이분이 토마스 헤드윅인데 이제 내년에 우리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가 열리거든요. 비엔날레 총감독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임명을 했어요. 이분이 지금 조금 이게 수염 길러서 그렇지 나이가 많진 않아요. 근데 20대 때 이 토마스 헤더윅 스튜디오를 세워가지고 지금 전 세계의 어떤 굉장히 랜드마크로 불러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디자인을 했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뭐 우리나라 건축사들을 왜 이렇게 뭐 저기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 건축사들을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왜 외국계 다 먹고 이러냐. 근데 뭐 이것도 경쟁이니까요. 그렇죠? 저런 어떤 뭐 공공기관에서 냈을 때 뭔가 딱 뇌리에 박히고 이런 뛰어난 뭔가를 찝어낸 사람이 가져가는 거니까 뭐 실력으로 봐줘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비엔날레 총감독도 맡았고,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의 저 부분도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사진을 올려봤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이거죠.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이 뭐 저렇게 외관도 변하게 해보고 랜드마크로 된다면 또 변화가 있겠지만, 당장 그 안에 있는 뭐 제품들이 막 크게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뭐가 뭐 크게 뭐 명품을 집어넣으면 뭐가 바뀌긴 하는데 거기는 원래 명품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다른 부분을 취하기가 어렵고요. 최근에 하는 사업이 이게 기대가 되고 있죠. 파이브 가이즈가 이제 그 처음에 강남역에 처음 생길 때 이 지금 천막이 쳐져 있던 부분인데 지금 4호점까지 생겼다고 했잖아요. 지금 6월 달에 1호점이 생겼고 5년 동안 15개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거든요. 그동안 이력이 얼마 안 되니까 좀 보고 지나갈게요. 이게 1호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 1호점을 지금 그 개점할 때 이 주요 인사분들이 다 오셨어요. 주요 인사분들이 다 오셨고, 여기 밝게 웃고 계신 분, 김동선 회장. 아주 밝게. 왜냐면 지금 원래 그 한화의 삼남이 있는데 약간 좀 그쵸, 시끄러운 것도 좀 있었죠. 뭐 아시다시피 좀 그 회장님부터 좀 시끄러운 부분 많이 있었잖아요. 있었어요. 사고 얘기는 하기 싫어서. 자, 사고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어쨌든 처음은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이
시도한 파이브 가이즈가 지금 외식 산업이 잘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저렇게 밝은 것 같고, 자 강남역이 생기고 이제 쭉쭉쭉쭉 생깁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 생겼습니다. 여의도 생겼을 때도 여기 아까 전에 1호점 생겼을 때 오신 분들하고 거의 겹치거든요. 여기 파이브 가이즈에서 오신 분들 보면은 크리스 굿차일드 파이브 가이즈 인터내셔널 디렉터 분 오셨고, 여기 김동선 하나 갤러리아 전략본부장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은 점장님이 여기는 여자분이세요. 차지의 파이브 가이즈 2호점 점장님. 그래서 여의도 이 개점할 때마다 이렇게 커팅식에 참여하고요. 자, 이건 이제 고속터미널역에 생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역점, 그렇죠? 서울역점 생기고 이렇게 4개가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판교에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교 경기도 주민분들 또 기대하시는 분들 많을 건데요. 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오픈런이 벌어졌던 현장들이고, 뭐 이거를 눈꼴시 사나워 하시는 분들은 왜 저러고 있냐 하는데 자유니까요. 자, 너 그렇게 봐주시고. 자, 먹겠다는데 뭐 어쩝니까? 자, 그래서 1주년이 돼가지고 1주년 케이크를 놓고 케이크 커팅식을 했습니다. 강남역점에서. 네, 이게 그거죠. 이거 하이파이브 하고 있고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파이브 가이즈 같은 경우는 해외에 매장을 오픈할 때 무조건 그 매장을 운영하는 독립회사를 세우는 게 조건이래요. 그래서 하나갤러리아도 어쩔 수 없이 FG 코리아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게 100% 자회사고 하나갤러리아가 100%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손익현황이 딱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는데 이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만, 1000만, 억, 10억이니까 99억. 지금 매출액이 100억 정도 최근에 나와 있어요. 근데 아직 영업이익하고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인 상태.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이제 마케팅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겠죠. 설비나. 그래서 매출액은 지금 100억 정도 나왔는데 아직 적자 상태다. FG 코리아가 이렇습니다. 앞으로 뭐 그거 봐야겠죠. 올라가는 걸 봐야겠고요. 하나 갤러리아를 볼까요? 하나 갤러리아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연결 대상 종속회사 현황에 FG 코리아를 2024년 5월 달에 세우고요. 그 다음에 6월 달에 강남역점을 오픈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실질 지배력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은 하나 갤러리아 타임홀드의 자산 총액에 비해 10분의 1 정도 되어 있고, 여기 밑에 비노 갤러리아랑 하나 B&B 있죠. 이게 다 F&B 담당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갤러리아는 크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백화점 사업을 하는 하나 갤러리 타임홀드랑 FG 코리아 비노 갤러리 하나 B&B, 이게 전부 F&B, 푸드 앤 버버리지. 김동선 전략본부장이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지금 힘을 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인가 봅시다. 이게 약간 거의 호텔 신라 수준이거든요. 뭐 일단 요거 봅시다. 여기는 뭘 하나 나와 있는데 여기죠. 이제 FG 코리아가 아까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고, 비노 갤러리아는 와인 같은 거 수입해서 파는 거고, 하나 B&B는 사회 서비스를 주력으로 이것도 시금 사업 부분을 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사업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 갤러리아는. 자, 뒤로 가보면 이제 매출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매출 구조가 거의 저게 호텔 신라예요. 호텔 신라가 면세점 사업 부분이 90%가 넘고, 그렇죠? 나머지가 호텔 사업이 너무 한 자릿수라 영향을 못 미치잖아요. 아무리 그 망고 빙수를 많이 팔아도. 여기도 똑같아요. 백화점 사업 매출 비중이 92%입니다. 그 식음료 사업에 이제 힘을 싣고 있지만 햄버거, 와인 등 했죠. 여기에 커피숍도 있어요. 커피숍도 있는데 그게 8%밖에 되지가 않는다. 근데 지금 가격을 보면은 일단 가격을 올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보는 사람에 따라 틀린데, 일단 가장 기본 단품 햄버거가 13,400원이에요. 근데 제가 요즘에 뭐 그 버거킹이나 맥도날드 가봤는데 그거 가격 봤더니 이게 비싸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그렇죠? 너무 올라가지고 일반 햄버거도.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가서 베이컨 치즈버거가 뭐 제일 인기 있다고 하던데요. 전 베이컨 치즈버거 안 먹어봤는데 17,400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화점하고 식음료 매출액이 지금 나와 있고요. 자, 1기가 맨 처음에 생겼을 때고, 지금 2기에 반기가 나와 있죠. 반기가 나와 있고, 지금 아까 전에 말한 대로 이제 8%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니까 햄버거, 와인 부분이, 상품은 그냥 사와서 판 거고요. 제품은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마진이 좋아요. 이게 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그렇죠? 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여기를 봅시다. 식음료 부분이 이 파이브 가이즈 직영 사업장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한 커피숍이 이거예요. 빈스 앤 베리즈 직영 사업장을 통한 오프라인 판매, 요거를 늘리겠다. 그래서 판매 전략은 이겁니다. 미국 현지 오리지널리티를 극대화하겠다.
오리지널리티를 극대화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남았나 봐요, 지금. 뭐 이거 감자튀김이 느끼하신다는 분 계셨는데 땅콩 기름으로 튀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느끼한 것 같아요. 고객 니즈 파악을 통한 신규 상품 개발 및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판매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인 부분은 아직 좀 올라오지 못한 것 같아요. 수면 위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이 설립자신데 자, 파이브 가이즈가 왜 그 파이브 가이즈일까? 왜 여자가 있었으면 가이즈가 아니었겠죠. 처음에 이제 아들이 4명이 있었고 어떻게 이게 또 이제 아들 낳은 분은 아들만 낳아요. 딸 많은 집안은 딸만 나오고 참 이게 불공평해. 그렇죠? 이게 4명의 아들이 있었고 처음에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이게 5명 있어 운영하다가 이제 또 늦둥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또 아들이 나왔어. 아들, 딸 안 나오고 아들이 나왔어. 그래서 그 이제 아들이 이제 막둥이가 크니까 아버지는 이제 늙었죠. 그래서 이제 5형제, 독수리 5형제처럼 그걸 또 파이브 가이즈를 한 거예요. 어쨌든 남자밖에 없어요, 집안에.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가 됐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전해지고 있다. 파이브 가이즈 옛날. 야, 근데 이게 좀 좋은 거를 해놓지 파이브 가이즈 본사 홈페이지 건데 화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진도 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파이브 가이즈가 그런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 3남. 그렇죠. 3 가이즈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승현 회장님까지 하면은 4 가이즈죠.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남자들끼리 한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은 이겁니다. 5 가이즈도 3 가이즈도 형제는 용감하다. 공시를 통해서 종목을 세세히 짚어봅니다.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관련 재판이 사실 크게 있었는데 크게 2가지죠. 형사재판 그리고 행정소송 이렇게 있었는데 최근에 이 행정소송 관련해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좀 짚어주시고 어떤 결과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짚어주세요. 예. 그러니까 행정소송이라고 하면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에 이제 증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증선이가 사실은 주식시장에 막강한 결정력을 갖고 있는데 어떤 결정권이냐면은 해당 상장사를 갖다가 상장 폐지를 하겠다. 해당 상장사의 상장 심사를 하겠다. 뭐 상장 심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관련 주주들 입장에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2014년부터 15년 사이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관계에 있었던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것 사이에서 이제 분식회계가 있었다라는 그 설이 있었고 그거는 참여연대에서 이제 그 삼성 제기를 했었고 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증선이가 알아봤더니 실제로 분식회계가 있었다. 그럼 되게 심각한 사안이니까 분식회계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상장 폐지 될 수 있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실제로 논란까지 있다가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를 했으니까 몇 가지 이제 징계를 내려요. 그 중에 하나는 당시 대표이사 해임, 그 다음에 과징금 했는데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우리 수용 못하겠다. 우리 분식회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그 법원으로 갑니다. 법원으로 가서 1심에서 그 지난 8월 14일 날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형식적으로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한 거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언론들은 헤드라인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하고 그 증선위는 이제 패소한 거로 나오는데 그래서 몇몇 또 언론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3심 아닙니까? 1심이 끝났으니까 2심 가는 걸 항소라고 하는데 항소하지 마라. 니네가 잘못해놓고서는 왜 지금부터 항소하려고 그러냐 이런 어떤 기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나 사실은 그거는 본질을 보면은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면은 제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분식회계가 있었냐 없었냐 그 문제보다 어떤 본질이냐면은 당시에 분식회계가 있었고 검찰이 기소했을 때 그 기소했던 검사가 누구냐 담당 검사가 누구냐 네. 지금 이복현 원장이에요. 이복현 원장이고 당시 같은 팀이 누구냐 한동훈 지금
그 국민의힘 대표거든요. 네. 그분들이 치열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그 증선이가 패소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럴 사안들이 아니죠. 그것도 그렇고 사실은 또 그 본질적으로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1심 판사에도 최수진 판사가 판결문에서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항소를 안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항소가 예견돼 있었는데 지난주에 증선이에서 항소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그러면 증선이는 상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증선이가 자기들이 공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재판과 검사 기소 이런 중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담당 그 상장사 거기에 대해서 공시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규정상. 그래서 지난주에 삼바가 우리가 항소 받는 거 확인했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아픈 기억이 떠오르거든요. 이거 혹시 상장 폐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때 막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들어가고 이랬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게 재현될까 봐 우려하는 게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걱정이고 주목하고 보시는 부분일 텐데 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결국에 그 제재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 예. 대표 회임 그리고 뭐 과징금에 대해서 이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했는데 예. 지금 대표님은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한 것이다.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취소 결정이 났고, 예. 하지만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일부 유죄 예.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앞서 여쭤봤던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그런 수순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면 이제 그 판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갖다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전체 기관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증선이를 봤는데 최수진 판사는 전체 기관이 문제 있는 거 아니고 일부 기관이 문제가 있었다. 그러니까 너네가 전체 기관이 문제 있다고 해서 과징금을 때렸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그 과징금 때린 그 근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이 과징금 때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승소를 내렸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이제 분식회계냐 아니냐가 또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나중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결국 삼성그룹 총수는 최초로서 이제 감옥살을 하게 되는 그렇게 번지기 때문에 당연히 최수진 판사 입장에서도 이게 첨예한 판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식회계 입장을 밝혀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명확하게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법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승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항소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럼 2심에서 항소 들어갔을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그 법리적인 문제를 삼으면 검찰도 굳이 판사 그렇게까지 얘기하면은 그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판사가 지적한 대로 그 부분을 수정을 해서 기소하는 게 대부분인데 그건 뭐 추가로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소를 했을 때 본질은 분식이냐 아니냐를 봤을 때 2심 판단에서는 분식이 있었고 일부의 과징금은 유효하다. 아마 그렇게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거의 2014년, 15년 전, 그 10년 전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우리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뭐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감옥에 갔고 이런 건 별 관심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들고 있는 삼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여기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당시에도 그러니까 금감원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는 있었지만 상장 폐지 심사를 따로 했어요. 따로 했는데 상장 폐지 대상은 아니다. 라고 이유를 댔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첫째,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하냐? 라는 관점을 봐야 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분식을 했을 때는 이 회사의 매출이나 어마어마한 예를 들면 재무제표가 엉망인데 이거 분식했다라고 하면 이제 뭔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상장 폐지될 이유는 없다. 두 번째는 이 회사가 앞으로 투명하게 회사 운영할 것 같느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투명하게 유지될 것 같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안이 끝나고 나서 그 김태환 이사는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일정 이상 증선이 요구는 받아들여진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상장 폐지될 가능성 없다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네, 우선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없다고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제 분식 회계 얘기 나왔던 게 결국에는 이 삼성물산 제일모자 합병부터 이제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아까 판결문에서도 명시가 됐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회계학계나 경영학계 보면 그리고 제가 모 교수님 그 회계학 하는 교수님을 봤더니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장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합병에 뭔가 그렇게 유리한 구조로 흘러가려면 그 전에 일어났었어야 되는데 이게 발표 뒤에 몇 달 후에 했던 이게 과연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맞을까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와서 따져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시총 같은 경우도 70조 육박하는데 예, 예. 그때 당시 가치로 치면 이 정도면 보수적으로 잘 잡은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게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개요만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당시 이건희 회장이 2014년 5월 10일 날 이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삼성그룹의 총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빨리 승계를 마무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지분이 높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갖다가 성사시키고 싶었어요. 그럼 성사시킬 때 제가 뭐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리고 이따가 또 한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상장사와 상장사의 M&A는 무조건 주가로만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 이해가 안 간다. 왜 어떤 회사는 순이익을 막 1조를 내고 어떤 회사는 이제 뭐 순이익이 10조인데 10억에 불과한데 그걸 어떻게 주가로 평가하느냐라고 이의제기할 수 있는데 어쨌건 상법으로는 두 상장사의 M&A는 주가로만 평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M&A는 주가로만 평가가 되니까 거기에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걸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당시 이제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물 건너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민연금을 설득해야 되니까 당연히 네. 국민연금은 정부의 산하 기관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고 박근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 누가 필요하냐? 그 최순실 씨한테 접근을 해서 이모저모로 이제 편의를 제공해줘. 그 때문에 사실은 적발이 돼가지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이 나오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간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삼성물산의 그 주가를 갖다가 1대1로 평가를 해야 되니까 삼성물산의 지분 가치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물산이 많은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갖다가 부풀렸다. 부풀리면서 분식회계했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기소고 그 일정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수진 판사 입장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어요. 명확하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2심이 전개될 거라 보고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 자체에 최순실 씨한테 말을 사진 그리고 요즘 또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제3자 뇌물 사건이 다시 불거졌는데 네. 결국은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 하나로 보고 그 기소를 했는데 대법원이 다 판결이 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끝났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그에 따른 영향력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향력은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예.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전망이라든지 하반기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까지 한번 여쭤볼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그때 2017년, 8년도에 상장 심사를 했을 때 폐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7천억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그 영업이익이 1조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회사가 커지고 아까 좀 질문이 나오겠지만 회사 매출의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히 커가는 모습, 분기마다 커가는 모습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장 큰 강점이 뭐냐면은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우리가 필요한 그 단백질 약을 만들어줘 했을 때 그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 안 돼요. 네. 이거 뭐라 비유할 수 있냐면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나 우리가 설계도면을 줄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칩을 만들어줘. 그럼 칩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7나노 이하에서 반도체 7나노 이하에서는 TSMC나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삼바는 지금 세계에서 삼바 그다음에 이제 그 스위스의 론자 그다음에 중국의 그 우시바이오로직스 이 정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속적으로 요청이 많이 들어오니까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반기 전망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1월부터 미국 하원이나 상원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반도체를 견제하려고 반도체에 대한 많은 견제를 알고 계시는데 중국을 견제하려고 중국 바이오를 바이오 보안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바이오 회사들에서 제재를 하다 보니까 경쟁사 아까 말씀드린 우시바이오로직스인데 우시바이오로직스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그게 다 주가로 반영이 되어 있죠. 지금 판매를 보시면 나오는데 맨 윗단과 중간이 빨간 줄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쟁사인 이제 론자그룹입니다. 스위스 네. 론자그룹이고 제일 하단 주가 안 좋은 거기가 우시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제재했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장 혜택이 크다라는 것이 많은 분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과 주가에도 큰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어떤 테크 기업 야 바이오는 테크가 아니잖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테크라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본적인 모델이 다른 데서 다 해놓은 거를 그 특허가 이제 만료가 됐을 때 그걸 갖다가 복제하는 거를 내가 복제하는 설계도를 만들 테니까 네가 지금 생산을 해줘 이런 구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 금리가 중요해요.
왜냐면 공장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금리가 비싸면은 그렇죠. 자금 조달하는 자금 데. 조달이 힘들죠. 그리고 심지어 그 금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근데 금리가 9월 17일 날 미국 FOMC 열리는데 25bp 내리는 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는 25bp씩 계속 내릴 공산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산발을 갖다 바라보는 멀티플도 동시에 증가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가 지금 100만 원 한번 찍었다 내려왔다 뭐 이런 레벨인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하반기 말 때 분명히 100만 원 넘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삼성바이오로지스가 3년 만에 100만 원을 재탈환하면서 황제주의 위험을 다시 이어갈지 주목이 되는 시점인데요. 우선 이 하반기 매출 전망이라든지 대외적인 이렇게 감싸고 있는 환경들, 금리 인하, 그리고 생물보안법이라고 하죠. 이 투과 가능성에 대해서 봤을 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조진 대표는 전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요. 두산그룹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두산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단 중지가 됐는데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알짜 자회사 했던 밥캣을 떼다 저쪽으로 붙이겠다라고 예, 예. 했던 거거든요. 바로 로보틱스에 붙이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거의 흡수 합병, 이 내용은 철회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두산 바켓을 갖다가 두산 에너비티 밑에 있었는데 그걸 모회사 두산에 바로 붙이겠다는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7월 초에 나왔어요. 근데 그 개편의 가장 큰 그 단점이자 그 반발을 일으키는 요소는 뭐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 바켓의 지분을 46% 갖고 있는데 네. 50%가 넘으면 우리나라 규정상 단일 재무제표를 반영해야 돼요. 네. 단일 재무제표는 뭐냐면 만약에 매출 10조짜리 회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이 30%다 그러면은 30% 그러면 10조에 30%니까 3조만큼만 그 모회사에 반영해야 되는데 50% 넣으면은 50%였으니까 50%만 재무제표에 반영한 게 아니고 10조를 다 온전히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바켓이 매출이 10조다. 그럼 10조를 갖다가 지분율이 50%만큼 반영하는 거예요. 10조를 온전히 끌어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에 반영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매출에 큰 타격을 두산 바켓을 떼내면 큰 타격을 입게 돼요. 네. 그래서 많은 주주들이 반대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복현 원장이 선봉을 해서 계속 수차례 이제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현재 문제점은 뭐냐면 비판을 해서 행정적으로 금감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니네가 서류를 다시 작성해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막을 권한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상장사끼리 M&A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주가에 기준이니까. 대해서만 평가라도 돼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 상장사거든요. 두 회사를 주가로만 반영했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손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복현 원장이 어떻게 보면 억지로 팔을 비틀어서 그걸 막았다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관점이 있을 수 있냐면은 올 초부터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거는 게 뭐냐면 밸류업이거든요. 네. 너무나 저평가됐는데 저평가된 그 종목도 우리가 열심히 이모저모 세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지원해가지고 본래 가치를 찾아주겠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짜배기 회사를 갑자기 딴 데로 돌려버리니까 두산 에너비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 발표가 났던 그 7월 기점으로 해가지고 맨 상단에 있던 두산 에너비 두산 바켓이 제일 아래가 두산 바켓입니다. 주가 꼬꾸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이 M&A와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을 얘기했는데 두산그룹이 갑자기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그렇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는 어쨌건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처음 봤을 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이게 무슨 벌써 램덕인가? 뭐 총선에서 완패할 때 할지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두산그룹이 그 기존에 했던 M&A 방식은 중단하겠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네. 기존의 방식은 중단을 하겠다고 한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배구조 개편 작업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예. 식으로 바뀌는 거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기존의 방식은 두산 바켓을 갖다 떼서 새로운 이렇게 회사 두산 로보틱스를 합쳐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바로 다이렉트 직접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발표냐면은
바로 이제 붙이지 않고 신설 회사를 만든 다음에 신설 회사에다가 두산 그 로보틱스를 갖다 붙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야 어퍼치나 매체가 똑같은 얘기 아니냐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수용을 해서 일부 이제 그 유예를 했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두산 마켓을 떼어내는 이유는 그동안은 잘 말을 안 했지만 두산 마켓에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차입금이 무려 7조나 된다. 7조나 되고 거기서 나가는 이자가 한 500억쯤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떼버리면 차입금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새로운 자금을 갖다가 조성하는데 우리가 편하다. 우리가 미워서 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말에 논리에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네. 그러면 아까 말 7월 초에 처음에 1차 M&A를 시작했을 때 그걸 먼저 얘기했었는데 그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때는 뭐만 얘기했냐면은 로보틱스 사업과 그 바켓의 기계 부문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게 그 밸류업에 대해서 논쟁이 불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한 달 동안 끌다가 새로운 논리를 갖다가 가져왔다는 측면에서는 그 논리가 좀 궁색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습니다. 그 논리가 결국에는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베켓이 차지하는 그 매출 감소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핵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쨌든 이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한 그러한 방식은 철회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보틱스 자회사 행운 고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는 기업 밸류업, 증시 밸류업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두산 경영진 쪽에서 이것을 정말 소구를 했느냐 주주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을 조진 대표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 상법 개정 이것도 같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복현 원장이 사실상 팔비트기를 해서 이 두 회사 M&A를 갖다 중지시킨 거거든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 두 회사 M&A를 갖다 중지시킬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의 382조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사는 이런 M&A를 진행하려면 이사들이 먼저 찬성을 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사, 두산 밖에 이사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사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 10조짜리 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찬성을 했어요. 왜? 주주들을 위한 이사가 아니고 다른 것을 위한 이사이기 때문에 382조 3항에는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여기 주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는 주주를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82조 3항을 작년 11월인가 그때 대정부 질의에서 이용우 의원, 당시 의원이 네. 한동훈 장관한테 질의를 했더니 한동훈 장관이 긍정적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했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지금 당대표가 됐고 어저께인가 이재명 대표랑 이제 그 대표회담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여야의 두 양당이 합의를 했으니까 바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바꾸면 사실 우리나라의 디스카운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이 똑바로 법 집행한다면 지금 코스피 3천이 되느냐 안 되냐 뭐 말이 많은데 제 생각에 코스피 4천, 5천 됩니다. 외국인들이 법 집행이 분명한 회사에, 분명 국가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어느 날 두산 에너빌리티가 세계 그 양강 원전 개발 회사 중 하나라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떨어져가지고 10조짜리 자회사를 딴 데 보내겠다면 누가 에너빌리티를 투자하며 누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실은 법적 미비사항이고 한동훈 대표랑 이재명 대표가 다 합의를 했으니까 이제라도 민생 법안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빨리 382조 3항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뤄봤던 내용들, 종목들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두산 시점은 어떻게 봐야 에너빌리티면 될까요? 에너빌리티 본다면 네. 그러니까 에너빌리티의 가장 중요한 건 원자력이거든요. 그래서 체코 원전 때 잠깐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는데 네. 요 이슈 때문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원자력 자체는 사실 세계 곳곳에서 원자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 정책,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게 태양광, 풍력 갖고는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사실 기존의 화력을 짓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기존의 화력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니까 사실 원자력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거를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네. 이날의 많은 좌파들도 그 인정하지 않아요. 유로텍스나 이런 데서 다 유럽에서도 원자력을 갖다가 탄소 중립이라고 인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원자력을 계속 배치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인정을 하고 탄소 중립 정책에 필요한 원자력을 갖다 우리나라 정책적으로 널리 해서 널리 한다는 거 가장 시급한 건 뭐냐면 평택,
삼성이 평택에다 반도체 공장 크게 짓고 있죠. 예. 용인에다가 SK하이닉스 짓고 있죠. 공장 지으면 뭐합니까?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전기를 끌어오는데 고압 송전선을 지으려고 하니까 관련 여러 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이러면 국가 경쟁에 큰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SMR이라고 해서 300메가와트짜리를 갖다가 옆에다 하나 지으면은 끌어올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바다도 필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SMR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 최초로 먼저 중요한 반도체에다가 SMR 하나 지으면은 세계적으로도 SMR이 필요한 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전만으로도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제발 민주당과 다른 쪽에 계신 분들도 눈을 좀 현실을 직시하시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지지하는 이 근간에 있는 이 사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한다는 얘기까지 제가 오늘 조우진 대표 얘기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네, 9월 2일 월요일 앵커 브리핑 시작을 하겠습니다. 9월 달에 한국거래소가 밸류업 지수를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시장에 좀 새로운 어떤 모멘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이 지금 딱히 주도주가 없죠. 물론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 한 2달째 흐름이 좋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을 반도체 쪽처럼 이렇게까지 끌고 가는 그런 뭐 주도주의 성격은 좀 미흡하다는 점 때문에 결국은 뭔가 시장 전체를 좀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즉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시장의 지수를 좀 땡겨 올려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힘이 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때 그런 어떤 모멘텀이 있는 그런 주도주가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밸류업 지수 때문에 밸류업 관련된 테마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코스피 올해 지수입니다. 우상향을 계속 하다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고점을 2,896, 2,900에 거의 와서 이때가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을 때죠. 찍고 난 다음에 계속 내려와서 그때 이제 충격 많이 받으셨던 8월 5일 날, 8월 초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2,300선대 후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이 고점에서 비하면 그리고 떨어지기 시작했던 이 2,700선대 중반대에 비하면 아직도 좀 회복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이때 8월 초에 이 엄청난 충격에서 아직은 충분히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코스닥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코스피에서 훨씬 일찍 찍었습니다. 이게 921을 찍었던 게 지난 3월이었거든요. 그때 찍고 난 다음에 역시 비슷한 흐름이긴 한데 코스피보다도 조금 더 낙폭이 컸고 670선대 초반까지 8월 초에 떨어졌다가 역시 코스피는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코스닥은 거기까지도 좀 못 올라왔으니까 코스닥보다도 좀 한 2, 3% 정도 좀 덜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코스피는 7월 고점 이후에 한 8% 정도 하락을 해서 아주 회복 못한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3월에 고점을 기준으로 보면 10% 이상 하락한 상황에서 역시 아직 한참 한 200포인트 가까이, 107, 80% 포인트 가까이 좀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제 그만큼 시장이 별로 이렇게 흐름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월 이후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즉 상반기 때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와 하반기 들어서부터 시장에서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바이오 두 가지를 한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도 비슷합니다. 7월에 삼성전자 그때 실적 발표 때 고점을 해서 찍고 내려와서 역시 8월 초에 강하게 떨어졌다가 회복을 했는데 코스피보다도 좀 반도체가 딱히 더 좀 못 올라가 있는 회복을 좀 덜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밑에 저점에서부터 올라온 걸 보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확실히 하반기 들어서 8월 초에 저 급락하고 난 이후에 아직 회복한 게 영 좀 시원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바이오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헬스케어 업종 지수인데요. 제약바이오가 들어있는 완전히 좀 그림이 다르죠. 미국에 있는 어떤 종목들,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8월 5일 날 급락했던 시점인데 그 전고점을 비교하면은 뭐 전고점을 돌파한 지는 이미 한참 됐고 지금 뭐 최고치, 올 들어 연중 최고치를 지금 업종 지수가 좀 가고 있다. 결국 그만큼 바이오주들이 지금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바이오주가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시장의 어떤 그런 대표 주도주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이 좀 딸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만한 그런 주도주가 뭐가 될 거냐. 그래서 이제 9월에 이제 밸류업 지수가 나오는 거를 감안을 해서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금융주 하나만이 아니라 이 밸류업 관련된 이런 여러 섹터에 걸쳐 있는 종목들이 좀 한꺼번에 오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밸류업 이 테마라는 하나로 묶어서요. 그거를 좀 기대를 하는 건데요. 올 초부터 밸류업 테마로 인해서 가장 많이 두드러졌던 게 금융주죠. 금융주 한번 업종지수 보면 8월에 역시 많이 떨어지는데 계속 우상향하다가 8월 초에 역시 떨어졌다가 지금 일단 전고점을 돌파해서 올라가 있는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완전히 비트에서 위로 올라간 상황은 아니긴 한데 그 바이오처럼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요. 이제 이게 테마로 바람이 불면 언제든지 끌어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금융업종의 대표인 KB금융 주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업 전체 지수보다 조금 더 좋죠. 역시 8월 초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와서 역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확실히 금융 쪽이 바이오보다는 좀 덜해도 8월 초에 이 충격에서 많이 좀 벗어나서 거의 회복을 하고 있다, 전고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금융업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들, 주요 이제 그룹들 차원에서 밸류업 참여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LG가 5천억 규모의 자율사 자사주를 앞으로 3년을 걸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4분기에 구체적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겠다 얘기를 한 상태고요. 포스코도 역시 마찬가지로 4분기 중에 계열사 밸류업에 대한 계획을 공시하겠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2차 전지주가 반등하면서도 이 포스코 관련 계열사들, 이 포스코 2차 전지 소재 쪽 많죠. 그쪽 회사들 주가가 최근에 좀 반등 탄력이 다른 2차 전지들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다음에 현대차는 지난달 28일에 인베스터 데이를 갖고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총 주주 환원율을 35%까지 끌어올리겠다 얘기를 했고요. 자사주도 4조 원을 매입을 하겠다. 물론 이제 매입하고 4조 원을 다 소각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매입을 하겠다. 꾸준히 유통 물량을 줄이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총 주주 환원율 35% 정도 되면 100원 벌어서 35원을 주주들한테 돌려겠다는 건 상당히 좀 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현대차 주가도 그래서 한번 보죠. 현대차 28일 날, 이게 28일 날 이 양봉 길게 만들었던 28일 날인데요.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LG나 포스코 같은 경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주환원 능력이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겠다고 하는 기업들은 주가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기업이 나온다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화답을 할 수 있다라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밸류업 정책, 이 밸류업 프로그램 이게 이제 결국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짧게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짧게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뭉뚱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나스닥이랑 비교한 내용입니다. 나스닥이랑 비교를 해보면 나스닥은 매년 수백 개의 기업들이 새로 상장을 하지만 또 수백 개의 기업이 또 퇴출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 이후에 나스닥에서 334개 상장사가 퇴출이 됐거든요. 반면에 같은 기간 코스닥은 137개 종목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나스닥은 많이 들어도 계속해서 솎아내기 때문에 시장이 실적이 좋은 성장성이 있는 회사들이 계속 남아서 전체적으로 지수가 끌고 올라가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에 적격하지 못한 기업들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가총액이 올라가더라도 좋은 회사들이 별로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잘 된다고 그러면 밸류업 정책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장의 어떤 주식시장의 건전화,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 살아남는 이런 건전화되는 어떤 그런 효과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만한 인터뷰에서 인터뷰 내용도 그렇고 지금 임종윤 앵커께서 짚어주신 내용도 그렇고 시장의 기대 한편에서는 또 우리가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많구나. 그렇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2시간 동안 함께 하셨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